적절한 시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욕망에는 한계가 없다. 결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문제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존 마크 코머. 어느 아침 출근길에 나는 말 그대로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일을 좋아하지만 때로는 머리 아픈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해야 할 일은 끝없이 이어진다. 출시할 신제품이 대기하고 있다. 팀은 계속 커진다. 우리가 야심차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늘어났다. 답변을 보내야 하는 이메일도 끝없이 쌓여 있다.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팟캐스트를 들었다. 그날 이 에피소드를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확신한다. 그날 아침에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이글브룩 교회의 목사 제이슨 스트랜드였다. 그는 양들이 푸른 목초지에서 풀을 떠는 모습을 바라보는 한양치기에 관한 유명한 시편 구절을 언급한다. 그러다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현상을 소개했다. 바로 양고창증이었다. 농장에서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양고창증을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양은 그냥 방치하면 그만 먹어야 할 때를 모른다고 한다. 양은 충분히 배가 부른 때와 과식했을 때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들판에 풀어놓고 방목하면 양이 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심각하게 아프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양이 건강에 좋지 않거나 독성이 있는 먹이를 먹어서 죽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몸에 좋은 먹이를 먹고도 죽는 수가 있다. 스코틀랜드 건넨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빨리 가고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를 분명히 느끼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을 언급했다.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쫓으라고 부추긴다. 게다가 이 세상은 더 영향력, 관심에 이르기까지 쫓을 대상을 계속 만들어낸다.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다. 문제는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쫓을 때 따르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스랜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나는 양치기의 역할이 그저 포식자에게 동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방목장을 옮겨 다니도록 동물들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양치기는 동물이 과식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한다. 양이 자제하지 않고 계속 먹으면 양치기가 개입해서 양을 눕혀서 그만 먹도록 막는다. 스코틀랜드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했다. 여러분은 누울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습니다.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에 절어서 지칠 때가 있다. 어쩔 줄 모를 때도 있다. 사력을 다하느라고 녹초가 되기도 한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다. 할 수 있거나 성취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고 돈과 명성, 권력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스스로 성공을 정의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 위험 신호와 대가를 무시하고 계속 쫓아서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을 선택할 것인가? 탄력의 위험.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을 사로잡혀 있을 때에 나는 몹시 지친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삶과 일에 접근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걱정했다.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이런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나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럴 때가 득점판이 내 건강과 삶의 질을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냐라고 질문할 때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모습을 봐왔고 때로는 나도 신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조만간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겉보기에 정말 잘 지내는 듯이 보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고통받곤 하긴 때문이다. 마이클 하이어세이 꿈에 그리던 넬슨 북스 출판사에서 본부장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맡은 지사를 언급하며 모든 주요 재무지표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었고 성장하지 않았으며 팀의 사기도 형편없었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엇은 열의에 차서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하이엇은 단 18개월 만에 그 일을 해냈다. 하이엇이 약속했던 기간 중에서 절반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넬슨 복스는 그냥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모기업에 속한 계열사 14개 중에서 정상에 올랐다.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가장 높은 수익을 냈으며 팀 사기도 최고였다. 하이엇은 계속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다. 하이엇은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큰 액수의 보너스를 받았다. 1년치 연봉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자기를 들고 지지하고 응원해 줄 아내에게 빨리 보너스를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났다. 분명히 기뻐할 것이었다. 하지만 하이엇이 아내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 얼굴에 스친 표정은 기쁨이 아니었다. 그 대신에 아내는 얘기 좀 해라고 말했다. 하이엇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당신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 말은 해야겠어. 당신은 늘 집에 없어.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우리 딸 6명에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아빠가 필요해. 솔직히 말해서 애들을 혼자서 키우는 기분이야. 하이엇은 그 순간을 반성했고 나중에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나는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꿈에 그리던 일을 하면서 회사를 탈바꿈시켰죠. 이렇게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르고 보니 그건 가짜 정상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하이엇은 정통적인 의미의 성공을 이뤘지만 그의 가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해야 했다. 그는 더 많이를 추구하면서 일에서는 성공을 거뒀지만 가정에서는 실패했다. 새로운 직장을 얻기는 비교적 쉽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을 얻기는 어렵다. 이런 순간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정의하는 성공의 의미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일과 삶의 균형은 리 레피버는 쉬운 영어로 설명하는 트위터 사용법이라는 영상으로 자기가 설립한 회사 커먼 크래프트를 널리 알렸다. 때는 소셜미디어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시점인 2008년이었고 트위터는 인기 최고의 소셜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트위터의 가입자 수는 점점 늘어났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트위터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전혀 몰랐다. 레피버는 카메라 거치대와 올해는 종이로 만든 시각 자료를 이용해서 트위터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정말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이어서 사람들이 그 영상을 유튜브에 공유했고 수백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머지않아 레피버와 그의 아내이자 동업자인 사치는 트위터 설명 영상처럼 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다. 커먼 크래프트의 두 번째 고객은 구글이었다. 커먼 크래프트는 구글의 의뢰로 만든 쉬운 영어로 설명하는 구글 문서 도구 사용법 영상으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커먼 크래프트는 빛의 속도로 성장했고 2달 만에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다. 사업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소규모를 유지할 것인가. 리 레피버는 아내 사치와 함께 기업을 운영했고 어떤 결정을 하든 두 사람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리 레피버는 두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을 내게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시애틀 소재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친구가 여럿이 있었기에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왔어요. 사회에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이 한 개인으로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지 못해요. 성과가 나타나는 지점을 지나면 계속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갇히게 되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테니 끔찍한 함정은 아닐지 몰라도 탈출구가 없어요.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고객의 기대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슬슬 사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되죠.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내 픽업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얼핏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행동에 나섰다. 바로 경쟁자들과 협력하기로 한 것이었다. 커먼크래프트를 찾는 수요가 넘쳐났으므로 그들은 커먼크래프트 설명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경쟁자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대가로 월별 수수료를 청구했고 웹사이트에서 잠재 고객을 추렸다. 기업 9곳이 정보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매달 $750씩을 지불했다. 계산을 해보면 소규모 기업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 덕분에 매년 $81,000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 잠재 고객을 다른 기업에 돌리는 와중에도 커먼크래프트는 레고, 포드, 인텔, 드롭박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고객을 직접 고를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성공을 쫓는 대신에 원하는 삶의 방식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푸른 초원을 지나쳤고 일부러 드러누웠다. 드러눕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스스로 성공을 정의하는 시크릿 소사이어티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이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될까? 물론이다. 비웃음을 사게 될까? 그럴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길까?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임에서 질 뿐이다. 시크릿 소사이어티 이란 성공이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잘 안다. 쓰러진 뒤에 회복하기. 때때로 우리는 밀려서 넘어진다.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 고창증에 걸린 양이 그렇듯이 건강하게 삶과 일을 꾸려나갈 기회를 얻고 싶다면 도움과 개입이 필요하다. 2장에서 소개했던 내 친구 앤드루를 기억하는가? 청소년기부터 뮤지션이 되는 것이 앤드루의 꿈이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서서히 그를 우울증과 절망으로 이끌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라는 함정에 갇혔고 15년이나 무지성 생활을 했지만 그로 인한 불안과 공황으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일이 잘 풀리는 듯이 보였다. 기회가 도처에 널려 있었고 경력도 꾸준히 오름세였지만 그는 양고창증과 같은 상황이었다. 한 계절 동안의 앤드루는 음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상담소에게 도움을 받았고 다시는 무대 위에 올라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선순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서히 돌파구로 찾아가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를 괴롭혔던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 사라지면서 불안과 공황 발작에서 회복해 갔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2년간 공격을 가진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음악계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관점을 가졌다. 앤드루는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라는 함정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를 피했다. 그는 새롭게 나아갈 길 뮤지션으로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성공을 정의하는 법을 찾았다. 앤드루라는 곡을 썼고 라디오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팀 규모가 작은 독립 아티스트로서 앤드루 팀은 그 곡을 적절한 사람들에게 손을 건넸고 점점 더 많은 라디오 방송국들이 노래를 틀었다. 이 곡은 성공을 거뒀고 2021년 2월에는 몇몇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음반사나 대규모 지원팀이 없는 아티스트이자 얼마 전까지 다시는 음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앤드루 리브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이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에리코가 공식적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꿈을 놓으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성공에 대한 맞춤 정의. 이 책에서는 성공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시크릿 소사이티의 방식을 소개했지만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정의를 선택할 수 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살고 싶은 인생에 도움이 되고 옳다고 느끼는 정의를 골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인생과 경력에 도달할 때까지 갈고 닦아야 한다. 스스로 정의한 성공의 의미와 때에 정착하기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바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 즉 내가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은 그레첸 루빈이 쓴
무조건 행복한 것에서 발견한 어른의 비밀이라는 목록을 작성하다가 나왔다. 무조건 행복한 것을 읽을 당시는 딸이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딸이 내 품에서 자는 동안 휴대전화 노트 앱에 비밀 목록을 하나씩 입력해 나갔다. 재미로 시작했던 목록이 언젠가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묵직한 목록으로 발전했다. 죄책감을 주지 말고 너그러움을 보여주자. 일을 잘 해내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감사가 원함보다 낫다. 감정 소모가 심한 상황을 멀리하자. 샘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자. 성원의 태도로 살자. 신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자.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꿔쳐 얻고, 또 비건난 자들에게 휘둘리지 말자. 빚을 지지 말자. 지금 발딛고 있는 것에 집중하자. 무언가를 하거나 사려고 할 때 의도를 확인하자. 평생 학습자가 되자. 결과가 아니라 가정에 초점을 맞추자. 이기는 것은 좋지만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이기는 데 집착하지 말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몇 명을 사귀자. 때때로 뒤통수를 맞더라도 일단 다른 사람을 믿도록 하자. 자신에게 여유를 주자. 녹초가 되면 바람직한 나 자신이 될 수가 없다. 내가 작성한 목록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가치를 두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 더 분명해졌다. 내가 가치를 두는 대상이 내가 성공을 정의하는 지표였다. 작성한 목록에서 내가 단 한 번도 돈을 많이 벌자라고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이 문제라고 여기지 않지만 내 경우에는 돈으로 동기부여가 된 적이 없다. 내게 성공이란 은행 계좌 잔고와 크게 상관이 없다. 비밀 목록을 보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깨달았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점. 여기서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들여서 키워야 한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긍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 훌륭한 일은 동경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 힘든 시기는 누구에나 오기 마련이지만 난관을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리 레피버에게 성공이라는 말은 프로젝트 건수를 제한하고 나머지를 경쟁자들에게 돌려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해서 직원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앤드루 리백의 성공이란 꿈꾸던 일에서 한 걸음 떨어져 도움을 받고 뮤지션으로서의 성공에 새로운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마이클 하이엇은 아내와 애정어린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성공이 업무 중에 달성한 성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때때로 우리는 직장 생활의 나머지 삶과 완전히 별개이며 가로하면서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 관계나 업무 외의 관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번 장과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살펴봤듯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푸른 초원을 걸으며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성취는 결코 얻으려고 애쓸 때 찾아오지 않는다. 문화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는 영원히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항상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말한다. 어떻게 가고 싶은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 살아가고 일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성공을 스스로 정의할 때 찾아온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해요 라고 밝히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고 가지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애쓸 기회가 도처에 깔린 푸른 초원을 걸을 때 우리는 스스로 누울 것인가 아니면 밀려 넘어질 것인가. 스스로 눕는 편이 밀려 넘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덜 아프다. 우리는 성공을 스스로 정의해야 하고 정의한 방식에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 네, 그랬네요. 자, 12장에서 어떤 마지막을 기대해야 하는가. 자, 마지막을 여러분 중에서 정말로 행복해질 사람은 오직 봉사하는 방법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슈가 있죠.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대사와 장면이 잘려나가거나 그 위치를 옮기는 일은 흔하다. 드라마 제작에는 끊임없이 변하는 프로젝트이고 배우에게 주어진 대사와 출연 분량이
아무래도 사전 통보 없이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배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관행은 무척 속 터지는 일이다. 하지만 드라마 전체가 성공하려면 이런 꼭 필요한 과정이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시청자가 그걸 보는 내내 몰입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이고, 드라마 총괄 책임자는 매번 최선의 회차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앨런 하인버그는 그레이 아나토미, 섹스 앤 더 시티, 길모 결서 등으로 유명한 극작가 겸 제작 책임자다. 그는 주로 현장에서 장면 배치나 대사 변경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하인버그가 이런 힘겨운 결정을 내리면 배우들이 충격에 빠지는 때도 있었다. 배우들은 잠깐만요, 어제는 대사가 많은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들은 대사나 장면이 변경되면 저희가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사를 되찾으려고 시간을 보낸다.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보이는 아주 정상적이고 무척 인간다운 반응이다. 하지만 배우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작 과정에 급브레이크가 걸린다. 하인버그는 편집이나 극본 집필을 써야 할 에너지를 배우의 서운한 감정을 풀어주는 데 써야 한다. 하인버그는 이렇게 토로한다. 정말이지 배우들이 저는 이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원하신 대로 저를 활용하세요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봉사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동시에 삶과 일에서 보람을 얻는 비결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성공이란 봉사하는가? 봉사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봉사라고 하면 접대받는 장면을 떠올린다. 나는 식당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차려서 종업원들이 생겨난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측하는 일을 한다. 주차 서비스 요원이나 건물 관리인, 세차장 직원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봉사의 범위는 돈을 받고 하는 업무보다도 훨씬 더 넓다. 봉사란 시크릿 소사이어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를 부여하는 마음가짐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봉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어떻게 하면 여기에 가치를 더할 것일까, 혹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자세다. 봉사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기여할 방법을 찾는다. 충족해야 할 필요를 찾고 자기가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10년 전만 해도 나는 성공한 사람을 묘사할 때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테이블에서 가장 상석에 앉는다.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비서와 직원을 거느린다. 10년 전이었다면 정상에 오르면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정상에 오르기를 열망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크릿 소사이티 방식을 배운 이후로 나는 생각을 바꿨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은 여러분도 같은 결론, 그러니까 성공을 정의하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출세가 아니라면 어떨까?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성공이나 돈이나 명성,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면, 만약 우리가 지도자 되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기회로 본다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시크릿 소사이티 멤버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꾼 사람들을 몇 명 더 소개하려고 한다. 이들은 봉사에서 성공의 의미를 찾았다. 집으로 데려와.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인사이드를 진행하는 언니 존슨을 알 것이다. 존슨은 농구 방송으로 여러 차례 상을 받은 유명한 스포츠 방송 진행자다. 누구도 존슨을 업계에서 정상에 올랐다. 그는 실제로나 은유적으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하지만 존슨은 봉사는 사고방식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그의 가정생활을 들여다보면 확실해진다. 존슨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성공가도로 달리던 때였다. 건강한 두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 멋진 직업이 있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던 1991년 어느 날 저녁에 존슨이 집으로 들어오자 아내 셰릴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 라고 물었다. 존슨은 닭고기와 생선 중에 고르라고? 오늘은 둘 다 좋아? 라고 대답했다. 셰릴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루마니아에 가서 한 아이를 입양해야겠어. ABC 뉴스를 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더라. 뭔가 이상이나 선천적인 결함이 있는 아이들인데 창고 같은 곳에서 지내더라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입양을 고려했다.
얼마 후에 셰리는 두 아이를 존슨에게 맡기고 르마니오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보육원에 도착하자 3살 배기 소년을 아는 한 여성이 셰리를 맞았다. 그는 아이를 셰리에게 보이며 서투른 영어로 "데려가지 마세요. 아이가 좋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에 셰리는 존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셰리는 우리가 그 아이를 감당하기는 벅차겠지만은 보육원에 있는 그 금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신경 쓰면서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전화를 받던 존슨은 담담히 말했다. 집으로 데려와. 그들은 입양 절차를 마치 마무리하고 이제 아들이 된 마이클을 앤드렌타 자택으로 데려왔다. 첫째는 특히 힘들었다. 마이클은 온갖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사는 아드님이 근위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근위영양증이란 근육이 성장하는 대신에 퇴화하는 불치병이다. 근위영양증이 발생하면 청소년기를 넘기기 어렵다. 하지만 존슨 부부는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돌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존슨 부부는 매일 마이클을 돌보면서 식사부터 옷 입기, 화장실 용무까지 도왔다. 마이클을 입양하기로 한 결정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근위영양증을 앓는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르는 온갖 난관이 있었다. 그렇지만 존슨은 굳건했다.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와 우리가 이걸 전당해야 한다고? 그러지 뭐 라고 생각했어요. 존슨 부부는 성공한 삶의 모습을 다시 정의했다. 마이클은 청소년기를 넘기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두 사람이 지극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핀 덕분에 33년 동안 기적같은 삶을 살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존슨 부부는 3명의 아이를 더 입양했다. 성공은 곧 봉사임을 앞장서 보여주면서 남들이 더 행복해 줄 수 있도록 헌신했다. 2003년에 존슨은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암과 싸워서 이겼고 지금은 암과 싸우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암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다른 환자가 암을 극복하도록 도울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통화할 때 정말 많습니다. 내 친구가 항암 치료를 시작한대 라고 말하면 나는 곧바로 이야기해요. 그 친구 전화번호 알려줘요. 이야기 좀 하게. 그렇게 전화를 걸면 내가 검사를 받는 동안에 들었던 얘기를 전해요. 당신이 암에 걸렸을지도 몰라도 암에 지지 않는다고. 어니 존슨이 SW 브랜드 팟캐스트에 나왔을 때 우리는 특별하게 살고 싶다면 매일 무엇에 유념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존슨의 대답을 들으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유념해야 합니다. 나는 봉사하고 싶어요. 이봐. 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야. 날 위해 뭘 해줄래? 라는 식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이크를 돌보고 집을 나서면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자신을 알아봐주고 말을 걸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존슨은 식당 종업원이 아니고 접객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매일 봉사하는 태도로 살아간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태도로. 봉사는 문화 만들기. 봉사하는 마음가짐은 전념성이 있다.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청난 비결이 뭘까? 포드에서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뭘 늘리는 본인의 리더십 관점을 이렇게 요약한다.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봉사하게 되어서 영광이죠. 조직의 유형이나 규모,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을 이끄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봉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기반에서 시작해서 설득력이 있는 비전과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긍정적인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요. 조직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방법을 찾아내야 하죠. 그렇게 하면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두가 팀의 일원이고 모두의 기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책임과 소속감을 느낄 때 더욱 재미있습니다. 직원을 아끼지 않는 환경에서 일할 때 한층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직원들이 혼자라고 느끼거나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뭘 늘리는 리더십을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사실상 전체 팀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돕는 책임으로 본다. 가정용품 기업 홈디포의 경영 리더십은 멀널리가 포드 자동차에서 보였던 리더십을 잘 반영한다.
홈디포는 창립 당시부터 고객 직원들을 우선시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할 것이라는 기업 철학을 잘 보여주는 역삼각형 도표를 사용한다. 고객, 일선 직원, 고객이 높고 일선 직원, 그리고 현장 직원, 기업 직원, CEO. 훌륭한 지도자는 위에서 군림하는 대신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모든 일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시크릿 소사이티 방식이다. 우리가 회사의 팀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그런 마음가짐이 변화가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고 싶어서 안달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네요. 소사이어티.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진정한 봉사에 자리에 있겠네요. 팀 슈러가 내가 여기에 빠질 때 스포츠 이렇게 책을 해서 쭉 많은 책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그것 다가 아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함께하고 봉사하고 이런 마음을 갖자. 혼자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 시크릿 소사이티 방식은 빠르게 전환한다면 성공은 이미 여러분의 품 안에 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팀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 진심으로 조력하고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고 이렇게 알베르토 슈파이저가 한 말이 다. 여러분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주목할 만한 지위에 오르는 분도 있겠죠. 글을 쓰거나 예술가로 또 등등등등도 있겠죠. 이 책을 쓴 동안에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 순간 비참했으며 무력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다. 하지만은 시크릿 소사이티의 도구를 발견하면서 나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도구들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책에 소개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구들에 익숙해지도록 하자. 하지만 이들은 사다리로만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때도 있다. 온갖 비결로 마음을 다스려도 가끔 구멍이 빠진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그럴 때 바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혼자서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 나는 이 모두에게 도움을 얻고 있다. 모두에게 구멍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사다리를 건네고 꼭대기까지 오르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되자. 부록에서 상을 바꾸는 12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내가 위기에 빠질 때 스포트라이트보다도 소사이어티로 내 친구 콜라 갤러이는 요가 강사다. 그에게 규칙적으로 요가를 하던 수강생들이 요가를 그만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먼저 체력, 지구력, 기동성, 유연성 같은 신체 능력이 줄어들고 그 다음으로 정신 능력이 저하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뭐든지 꾸준히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소사이티 지식,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모든 지식을 잘 파악하게 되면 여러분 더 건전하고 기민하고 남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것을 만들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에서 이렇게 12가지로 했네요. 성공한 사람들 길을 질문하면 휘둘리지 않고 인정이란 한 번에 한 번 하나씩 문제를 또 핵심에 집중하고 지나간 시간이 실패는 아니다. 이게 아주 좋은 표가 있네요. 자, 대단한 사람 이런 책들을 또 소개했네요. 밀러의 되는 사람, 마케팅 설계자, 있고, 멘탈의 거장, 이런 책들이 좋은 책들을 또 찾아서 보도록 해봅시다.